오다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오늘 68번째 시간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박근혜가 없어서 봄이 왔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어김없이 봄이 왔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도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봄이 되시면 어떤 걸 생각하시게 되나요? 일단 생각보다 느낌이 중요하실 텐데 저는 봄이 오면요 저 어린 시절이 많이 생각납니다. 어렸을 때 어린이였을 때 청소년이었을 때 오늘은요 봄맞이 특별방송 같은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실천하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을 모셨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조우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조우진 선생님은 시인이시고요. 그러시죠? 네. 시로 등단하셨고 시집 제목이 소년원의 봄이라는 시집도 내셨고 또 다른 시도 많이 발표하셨고요. 네. 그리고 시인이시고 작가이시고 지금은 언론 활동도 하십니다. 우리 이 수요일 프로그램 이지상의 사람이 사는 마을에 이지상 선생님도 함께 하시는 지역신문 은평시민의 신문 편집장으로 일하기도 하십니다. 네. 하여튼 어떤 분인가 차차 이제 소개도 듣고 또 말씀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왜 소년 그러니까 청소년이죠 주로. 네네.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랄까 이런 걸 여쭤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 2007년까지는 오마이뉴스 상근 기자로 일을 했고요. 일을 하다가 가리봉의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하러 가서 한 6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어떤 활동이요? 그러니까 주로 이주 노동자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또 코리안 드림을 이루지 못하고 병든 사람들 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리고 또 돌아가시면은 장례를 치러 하장을 해드리고 또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비가 없는 분들은 또 그곳으로 보내는 이런 여러 일들을 했습니다. 이주민 인권운동이네요. 네. 지원운동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얼마 되진 않았네요. 2012년이면. 예, 2012년 5월에 성동구치소에서 한 소년을 만납니다. 한 소년이 구치소에 갇혀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이 제법 큰 사건이 연쇄방화 사건을 저지릅니다. 이 아이가. 몇 살이었는데요? 당시가 17세였는데요. 그러면 학교 다니는 친구였나요? 학교는 중학교까지만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학교는 그만둔 채 노숙 생활하고 노돌이 생활하던 친구. 그러면은 그때 범죄를 저지를 때 범행할 때 그 또래 친구들이면 몇 학년이었던 건가요? 그 아이가 또래들이 고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이 정도 되는 고등학교 1, 2학년쯤 되는 친구가 연쇄 방화를 그 아이가 그 서울 시내 주택가에 5군데에 방화를 합니다. 집에다가요? 네네. 주택가에서 방화를 했고 그리고 한 방화 사건은 소방서 추산 한 2,500만 원 정도니까 적지 않은 피해가 사람이 다치거나 상한 건 없었고요.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어요.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데 이 아이의 사건이 제법 크게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 사건을 주목한 이유 중에는 당시의 왕따 문제, 또 다문화 가정의 그런 소외된 문제하고 맞물렸고요. 이제 무엇보다 이 아이를 주목했던 것은 이 아이의 가정사의 상당히 가슴 아픈 대목들이 있었던 거죠.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이 아이가 출생한 것은 모스크바입니다. 한국 친구가 아닌가요?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었고요. 어머니는 러시아 여인이었는데. 그렇군요. 다문화 가정. 아버지가 러시아로 모스크바로 공부하러 갔었고 거기에서 공산당 간부의 딸인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거로는 좋은 집안일 가능성이 높네요. 당시의 조부가 30억대 자산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친할아버지가 한국 할아버지가. 네네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러시아 여인하고 사랑에 빠졌고 네. 그 사랑하는 여인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났죠. 네. 이게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도 한데. 뭐 아니 사랑하면 아이도 태어나고 결혼도 하고 자연스럽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엄마인 러시아 여인이 이 아이들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그 양육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거기는 한국 땅이 아니었고, 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할머니, 자기 어머니에게 이 아이들을 좀 한국으로 데려가 달라. 네. 그래서 이 아이가 2살 때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아버지는 거기에서 1년 뒤에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아이고. 네. 뭐 이제 돈을 노린 강도였던 것으로 네. 추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죠. 어머니는 없어졌고. 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 아이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할아버지가 30억대 자산가가 IMF 무렵에 사업이 크게 실패하면서 아이고. 지하 단칸방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 경제적인 힘겨운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 흔히 얘기하는 조선 가정이 됐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조선 가정이라도 경제적 기반이 있으면 또 애들을 좀 돌볼 텐데 집도 망한 아이고 안 좋은 조건이었네요. 네. 부모는 안 계시고.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런 그 빈곤과 또는 부모가 없고 이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아무래도 다문화 가정 아이니까는 용모가 좀 더 특이하고. 네. 근데 뭐 이쁘고 잘생겼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이쁘고 잘생겨도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독한 그 차별이 발생하곤 하죠. 네, 맞습니다.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놀림을 받고. 뭐라고 놀리나요? 주로 놀리는 게 튀기, 소련놈, 뭐 이런. 아이고 소련 망한 게 언젠데 아직도 소련 놈이고 예, 튀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청소년 2012년에 뭐 고등학교 1, 2학년이었으면 지금 뭐 대학교 초급 학년 좀 뭐 이 정도인데 그 또래 청소년들도 러한 사이에 태어난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소련놈 튀기라고. 참 창피하고 슬프네요. 네. 그 아이가 그런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네. 그리고 단칸방 지하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열악함 속에서 이 아이는 또한 그 조부모 손에서 실은 편안하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결국 그랬겠죠. 이 네.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집에서 자기 마음을 들 곳을 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초등학교 4학년 무렵에 이상 행동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뭐 쓰레기통에서 뭔가 뒤져서 뭐 이렇게 먹고. 아이고. 근데 이 아이가 그런 정신치료, 그러니까 왕따로 인한 부모는 잃어버리고 그런 고통 속에서 이 심리적인 상처를 받은 아이가 치료를 제대로 받을 기회가 없었고. 그랬겠죠. 결국 이 아이가 선택한 것들은 대개 다 이제 결손 가정 아이들이 나타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는 용어가 도벽이라 그러는데요. 네. 그 도벽은 말하자면 문제 행동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평가하는데 사실은 그 자기가 필요한 어떤 금전이나 자기의 갖고 싶은 것들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걸 보충하기 위한 어떤 행동인 경우들이 있죠. 네. 그 아이가 그런 행동 속에서 할머니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런 그 보통 가정의 아이로서 성장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예. 이 아이가 그 저에게 들려준 말이 참 가슴 아팠는데요. 어느 날 할머니한테 혼날 짓을 했죠. 근데 할머니가 이제 화가 나서 뭔가 집어서 던진 게 이제 허리띠 버클에 머리를 맞아서 아이고. 이때가 중학교 2학년 때라 그래요. 그래서 머리에서 피가 났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피가 나니까는 밖으로 나가서 동네 가게에서 소주를 사서 소주로 머리를 소독하고 남은 소주를 마셨다. 중학교 2학년 때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 우리가 중학교 2학년이 보통 가져야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회적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 이 아이는 놓여진 거죠. 그렇죠. 가출하고 다른 집이면 그냥 중학교 2학년이라도 어린이 같은 응석 부리고 그럴 나이인데.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방화까지는 어떻게 또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아이는 어디에 마음 들 곳이 없었습니다. 네, 네. 가출해서 노숙하고 노숙자들하고 같이 지내고 네.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일찍 알코올 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17세 무렵에 이제 자기 친구 유일한 친구 하나인 비슷한 환경과 그리고 사고 뭉친 친구하고 같이 네. 첫 번째 방화는 어떤 방화가 이루어지냐면 그 아이가 자기의 모교였던 학교 담벼락에 하얀병을 만들어서 던지는 실험을 합니다. 아이고. 이 실험은 어떤 상징이냐면 너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우리가 그 예전에 그 괴물인가요? 그 영화에서 하얀병으로 괴물을 향해서 주인공이 투척하는 이 장면이 그러니까 그건 어쩌면은 그 심리적인 배경 속에서는 이 괴물 의사를 그는 괴물로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쫓아낸 학교 물론 자기도 원인 제공 일부 했겠지만 그 학교는 이 아이를 갖다 학교 생활을 할 수 없도록 결국은 왕따 돼서 자기를 쫓아낸 학교는 또 학교대로 그렇게 얘기했겠죠. 뭐 집에서도 못하는 애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였겠지만 맞습니다. 그렇죠? 네. 학교는 그 이상으로 버려지고 학교 밖으로 나간 아이들을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아이가 다시 또 몇 군데에 방화를 하게 되는데 왜 방화를 했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아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회에 대해서 원망과 분노가 있었고 그리고 그 불을 지르면서 쾌감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도와야 되나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는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 아이가 구속되기 바로 전에 할머니가 이 아이를 찾으러 손자를 찾으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또 돌아가시는. 아이고. 제가 오늘 조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뭔가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자꾸 제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밖에 없네요. 아유, 정말. 그 할아버지는 또 애를 돌볼 뭐 능력도 안 되고 뭐 그렇죠. 그리고 할 줄도 잘 모르시고 유일하게 그래도 끈 하나가 있던 게 할머니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애를 찾으러 갔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럼 그 친구한테도 엄청난 상처네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할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 거는 얘는 그 당시에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가장 편한 상대는 노숙자들이었어요. 누구도 노숙자들은 그 아이를 싫어하지도 않고 말하자면 같이 버림받은 더 먼저 버림받은 노숙자와 늦게 버림받은 소년이 같이 그 아이는 어떤 노숙자를 철수라는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고 다녔어요. 그 아이는 아빠를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아빠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할머니가 자기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이는 또 그 가족들에게 너 때문에 죽었어 할머니가. 이런 원망을 듣고 이 아이는 울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어느 날 이제 방화 사건으로 이뤄졌는데 할아버지는 뇌경색을 앓는 환자였습니다. 아이고, 참. 이 아이를 돌보거나 이 아이를 챙겨줄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형제들도 있긴 있지만 이 아이와 자기 아이들이 만나는 걸 꺼려했습니다. 물들까 봐. 가족에서조차 이 아이는 보호받지 못했고 관심받지 못했고 그것이 이 아이가 방화라는 사건으로 그 안에 있던 이 아이의 원망 분노가 터져나온 사건인데요. 그 방화가요 불지르는 범죄잖아요. 방화는 뭐 잘못하면 사람도 죽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도 한데 한국은 방화 사건이 거의 안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봤던 데이터들을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방화가 40분의 1밖에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방화에 관한 한 뭐 안전지대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이 일본과 더불어서 심성이 곱다고 그래야 될지 또는 이렇게 좀 체제 내에 있다고 그럴지 뭐 그런데 17살 친구가 방화를 했고 게다가 연쇄 방화를 했다면 그건 상당한 뉴스였겠네요.
당시에 KBS 9시 뉴스 탑 두 번째 뉴스로 할 만큼 그 연쇄 방화의 배경과 그 소년의 가족사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대단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그 보도를 보고 찾아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그렇죠. 그 사건 발생 이후에 저와 함께 활동하던 분이 그곳을 가서 이 아이를 돕자 해서 가게 됐고요. 네. 그 아이에게 갔을 때 당시에 그 사건이 우리 사회가 이제 관심이라는 게 사실 참 묘한데요. 당시에 이 사건이 커지고 이 아이의 가족사가 하도 그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곳저곳에서 돕고 싶다라는 손길이 많이 왔었어요. 그럼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선의로. 네. 특히 이 종교인들이 많이 나섰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아이의 주제를 가지고 영화로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감독이 있었습니다. 친구를 만든 감독이었다고 하던데. 네. 그런데 사실은 그 관심이라는 거는 강풍 같아서 지나치면은 사실은 관심이 자리에는 잡초밖에 없는 것처럼 그 일순간의 관심이 지나가 버린 데는 아무도 이 아이에 대해서 맞습니다. 관심이 무관심되는 건 뭐 시간 문제죠. 그야말로. 그래서 이 아이를 뇌경색 할아버지밖에 안 계시고 결국 이 아이가 6호 처분을 받고 대전 효강원이라는 곳에서 보호 치료를 받았죠. 그 방화 범죄에 대해서요? 예. 우리 사회가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국회의원 71명이 탄원서를 썼습니다. 그랬군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뭐 까맣게 모르고 있었네요. 보도를 보고도 까먹은 건지. 6호 처분이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취자 여러분, 이제 소년범의 경우에 소년교도소에 가서 어른들처럼 뭐 징역을 살리거나 이런 그 경우도 있는데 소년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 소년만의 책임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화범의 경우에도 그랬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책임이기도 하고 소년은 또 무궁무진한 미래가 있고 그래서 소년은 가급적 문명국가에서는 처벌하지 않고 대신 이제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소년 보호란 개념인데 소년 보호에는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이 있는데요. 10호 처분은 1년 6개월 동안 소년원에 가두는 거, 사실상 감옥이겠지만, 그 다음에 뭐 기간에 따라서 이제 뭐 9호, 8호, 7호 이러면서 낮아지는 거고, 6호 처분은 소년원에 보내진 않는 겁니다. 이렇게 각주를 한번 달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대전에 연고가 있어서 내려갔습니까? 아니면 그냥 6호 처분 시행 기관이 대전에 있어서? 대전 효강원이라고 카톨릭 시설입니다. 6호 처분을 운영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해가지고 하는 거죠. 위탁해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는 치료받고 교육받고 6개월 동안 그것을 생활을 하는데 제가 소년원과 6호 시설 등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사회가 이 소년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또는 전 국가가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는지 명칭은 보호 치료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는 이 아이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격리하고 외면한 안 보이는 곳으로 보내는 것. 그래서요. 하여튼 일단 그 친구부터. 그 친구는 그래서 효광원이라는 데 가서 6개월 기한 채우고 그 기간에 만나신 거죠, 조 선생님은? 제가 6개월 동안 이 아이의 그 조부 할아버지를 모시고 다니고 변호사 무료 변론을 지원하고 이런 등의 활동을 했었죠. 그 출소해서 나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이가 이제 소년원을 나와서 사실은 그 아이가 소년원에 나와서 다시 또 소년원을 갑니다. 다른 범죄로요? 이번은 뭐라? 이번 범죄는 사실은 그 아이가 보통 소년원에 나오면서 처분을 또 받는 게 보호처분을 받지 않습니까? 2년의 보호처분 기간 동안에 1차로는 말하자면 방문 일정을 잘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알코올 중독 부분이 있는데 이 아이는 그 격리 기간 동안은 술 마실 수 없지만 사회로 나오면서 다시 술의 자극을 또 이 가정에 술을 마시고서 다시 서 있는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이제 다시 구속돼서 이제 오토바이를 몰고 가면은
근데 범죄죠, 남의 거를. 그런데 뭐 사고를 또 냈습니까? 아니면 사고 낸 건 아니고요. 네. 얘가 술 기운에 했는데 한 바퀴 돌고 오토바이 갖다 놨습니까? 아니면 아니죠. 갖다는 행위까지 가져갔습니까, 오토바이를? 하다가 술 먹고 가다가 이제 네. 이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춘천 소년원으로 다시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보호 처분 기간에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이제 보호 처분 밀린 빚 갚는 심정으로 또 소년원에 갔군요. 예, 거기 가서 또 소년원에서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전화 걸 때라고는 저밖에 없고 네네. 또 전화해서 소년원에서 아이가 사고를 쳤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되게 다 우리 이 소년들이 갖고 있는 심성 중에 하나가 관계 형성들을 잘 못합니다. 네네. 그 뭐 네. 학습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네. 관계 속에서 잘하지 네. 못했으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저는 이런 경우를 사회적 자폐다. 이건 사회적 자폐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거기에서 누가 놀리고 자기를 놀리는 거에서 어려서부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소년에서 또 폭력 사건이 있었고 누굴 때렸군요. 예. 네. 그래서 또 그 아이를 보고 또 이 아이가 또 나와서 또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네. 또 사고를 발생해서 이제는 나이가 넘어서 이제는 소년원이 아니고 남부교도소에 이제 네. 또 들어갔고요.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왔습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까? 나왔죠. 나와서 제가 그 일하고 싶다 그래서 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알선했는데 네. 이 아이가 사실은 사회적 이 관계 형성에 실패하기 네, 때문에 네.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네.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한 달 정도 일하고 또 나와서 이 아이가 가장 편한 곳은 노숙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노숙자들 곁으로 가서 지내는 게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또 그 생활로 이제 돌아가서 잠적을 해버립니다. 네. 네. 지금 연락이 안 됐어요? 연락이 안 되고 가끔가다 할아버지 잠깐 들어왔다 또 다시 그쪽으로 길거리로 가서 이 아이가 생활을 하는데요. 실은 그 일정하게 이제 사회 이런 그 청소년 관련 행동 패턴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미 굳어져 버린 나이가 돼 버리면 우리 사회 시스템에서는 이 아이를 일반 시민으로 정상적인 일반적 생활하면서 살도록 잡기에는 너무 힘들다. 이 아이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에게 좀 진단을 받았는데 품행 장애는 정말 이게 치료가 힘들다라고 하고 사실 이런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가진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특별하게 애정을 갖고 이 아이를 보호하고 치료하는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연쇄방화범 소년을 만났는데 그때는 구속됐으니까 성동구치소에 있을 때 만났는데 라고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게 이제 계기가 됐다고 그러시니까 저는 흔히 뭐 드라마에서 보는 것 같은 그 다음에 그 과거에 상처 어둠이 있었지만 잘해서 뭐 지금 야간 대학 다니면서 뭐 어디 직장이라도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려나 했는데 역시 현실은 냉정하네요. 결국 돌고 돌아서 소년원 한 번 더 갔다 오고 교도소 한 번 더 갔다 오고 취직도 시켜줬지만 지금 노숙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네. 가슴 아프면서도 자책이 드는 것은요. 네. 선생님이요? 예. 선생님이 왜 자책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누구에게 손을 잡아주고 자비와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데 말이죠. 사실은 그 아이들은 사람의 사랑을 손을 내미는 행위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아이인데 이 세상을 신뢰할 수 없고 사람들이 사실은 손잡아주는 행위가 정말 이 아이가 어디까지 이 아이를 안아줄 것인가. 사실은 그렇게 상처 많은 아이들이 손 한 번 잡아주고 또 우리 사회가 좀 무엇을 좀 해줬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잣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똑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아이가 입은 상처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 아이에게 나눠주는 사랑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사실 좀 보여주기식 사랑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 네, 아니 뭐 조 선생님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겸손한 말씀인데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사실은 그렇죠. 내상이 굉장히 깊은데 뭐 빨간 약 발라주는 식으로는 그리고 너는 뭐 건강하게 살아라. 기반도 없는데 그리고 애들 하는 말로 뭐 가방끈도 짧은데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5년 전에 그 연쇄 방화범 그 친구가 계기가 돼서 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아까 하시려던 말씀으로 돌아가면 여러 소년범들을 보셨던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 소년을 만나면서 제가 왜 이 일을 했는지 저는 그 소년에게서 또 다른 소년을 봤습니다. 네. 그 소년의 눈빛이 하고 너무 닮은 소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또 어디서 만나셨어요? 제 친형입니다. 옛날에 우리 형의 눈빛이 똑같았어요. 우리 내 친형의 눈빛이 그 눈빛이라는 건 사실 주관적인 거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느낌이라는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느낌. 보통 어렸을 우리가 때 봤던 형 우리가 네. 노숙자나 네. 또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유의 눈빛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신. 네, 이게 가득 찬 그 눈빛이었는데 저희 형도 소년혼을 갖고요. 네. 옛날에 어렸을 때, 왜 소년을 우리가 그 행위만 보는 경우들이 많고 그 행위 자체로만 돌을 던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결과만. 네. 과정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네. 이 아이가 왜 도둑질하고 이 아이가 왜 저 돈을 뺏고 이 아이가 왜 범죄를 저질렀을까? 왜에 대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잘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거는 사실은 깊이 생각하면은 감당할 수 없는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에 현상만 보고 외면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 형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소년원에 간 배경은 역시 제 형도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제 형이 참 어렸을 때 제가 사진을 보면 잘생겼어요. 아주 청망했고 그런데 어머니에게 버림받으면서 그 모든 소년들은 저는 어머니라고 우리 사회에서는 어머니라고 그러지만 어머니는 저는 우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전부죠. 네. 어릴수록. 그러니까 형님이 어머니한테 버림받았다고 했을 때가 몇 살 때, 몇 학년 때였습니까? 제가 어머니가 제 곁을 떠난 게 7살 무렵으로 생각하니까 형하고는 몇 년? 형하고 저하고는 연년생이니까 거의 8살 때.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아니었으니까 국민학교 1학년. 네. 국민학교 1학년 때 엄마는 전부죠. 다죠. 다 우주 맞습니다. 아빠는 몰라도 엄마는 전부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어머니를 잃어버리면서 그냥 미아가 아니라 우주의 미아가 돼버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회적 관계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형은 그 이후로 그 총명했던 친구가 그때 당시엔 가난과 그리고 사람이란 존재는 어머니의 사랑, 따뜻함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 사회로부터 어디에서 또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어미 없는 자식이라고 얘기하죠. 무슨 행동은 특별하게 그렇게 해서 저 애미도 없는 자식 같은 이라고 하는 욕이 있을 정도로 엄마의 부재가 그 인간에게 어떤 걸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죠. 우리 사회가 다 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죠. 결국은 문제 행동들로 나타나죠. 부족하니까는 사실은 그 아이들이 배고프니까 빵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는 밥과 빵을 안 주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주면은 참 모욕감을 줍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밥을 주면서 눈치를 주거나 그러니까는 밥이 하나의 식량이지만 그 밥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 밥을 이런 겁니까? 노숙인 시설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디 역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밥을 주죠. 밥을 주고 뭐 양도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뭐 줄을 쓴다든지 뭐 어떻게 하라든지 어린애처럼 뭐 이렇게 뭐든 질서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이게 모욕감 모멸감을 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버려진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무기 남은 건
저는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존심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그러니까 밥을 주고 무엇을 나눠줄 때 그 사람들의 인간이 갖고 있는 희미하지만 그 자존감을 거기 상처를 주면서 밥을 준다는 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떻게 상처를 주나요? 제가 이제 이준호 동자하면서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주면은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런 시를 썼습니다만 여러분 밥 한 끼 줬다고 그 사람들의 가난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네. 저는 밥 한 끼 줬다고 가난을 무시하지 마라. 네. 우리 사회는 또 누군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 주고 사랑을 베풀면서 그 사람들을 이용도 하죠. 그 사람들의 상처가 자기에게는 또 다른 나는 이런 자선행위를 통해서 뭔가 반대급부적인 이익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알량한 양심 또는 자위 같은 것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은요. 그거를 돈벌이도 하시더라고요. 상 받고요. 분장 받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책 써서 유명해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가져간 상가 훈장과 이 명예는 당신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을 훔쳐가서 받은 상이다. 가난을 가지고 장사하고 가난 마케팅일 수도 있네. 맞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시설 꽃동네 같은 경우도 보면 참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하면 길어져서 속상해가지고. 그러니까 밥 한 끼 먹는 것도 모멸감을 느껴야 되고 흔히 자존심이 없어 보이지만 그럴수록 사실 굉장히 깨지기 쉬운 자존감, 자존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떤 친구들은 차라리 그냥 가서 훔치는 게 낫다. 맞습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렇게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쪽팔리게 애들 말로 쪽팔리게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무언가 나눠주거나 사랑을 베푼다는 곳으로 안 가요. 안 가고 자기들끼리 가출팸을 이루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사는 세계가 가장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밥을 주고 따뜻하게 했다면 그 아이들의 범죄의 배경은 우리 사회가 그 아이들을 범죄로 몰았던 책임이 있기 때문이지 이게 이 아이들의 단순한 범죄라고 돌을 던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노숙도요. 노숙 관련한 예산도 사실 많이 집행되고 있고 노숙자 쉼터, 노숙자 급식소 이런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노숙인들이 존재하고 또 경기도 탑니다만 늘어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은 밥을 주고 잠자리를 주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걸 가장 확실히 알려주네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형을 통해서 저는 이제는 내가 이준호 동자 돕는 사람들은 참 많아졌고 이 아이들 돕는 사람들은 너무 없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만나면서 소년원 출원생들 또는 그 법원에서 그 소년 재판을 받고 1호 처분받은 아이들 위탁해서 데리고 살았었죠. 근데요, 선생님. 그러니까 2007년까지 오마이뉴스 기자인데 그냥 시민 기자가 아니라 상근 기자, 월급 받는 기자라는 거죠. 사회부하고 편집부에서. 그러니까 직원, 오마이뉴스 직원, 직원 중에 이제 기자. 그때는 이제 월급 받고 사시면 되는데 그만두고 이주민 관련 활동할 때도 소득이 좀 있으셨나요, 그게요? 아니 저희도 활동하면서 저희 소득이 있습니다. 단체에서 줍니다. 그런 소득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소득이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그 생활을 해나갈 정도의 소득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진짜 용돈. 하여튼 근데 소년원에 가야 될 친구들, 아까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처분이 여러 개인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살기 시작하셨다고요? 그건 더더군다나 소득하고는 관계없는 돈은 못 벌고 돈은 써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년원 우리 사회 이제 혹시
물려받은 유산이 그건 저는 제가 아까 어머니도 뭐 떠나시고 네. 형도 그렇게 살았던 거 봐서는 유산하고는 거의 한 3,000리 차이 있는 것 같고 사모님 결혼하셨죠? 제가 사모님이 무슨 자산가 이런 거 아니시죠? 제가 이혼을 하고 네. 두 아이를 아들이 둘이었는데 네. 아이가 6살, 9살 때부터 제가 한 10년 혼자 키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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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것들은 제가 태어난 곳은 판자촌이고 태어난 곳은 피난민촌이고 네. 자란 곳은 판자촌이었죠. 어느 동네셨는데요? 제가 태어난 곳은 영등포역 앞에 지금 현재의 신세계 백화점짜리가 여기가 그 6.25 이후에 이남으로 내려온 피난민들의 피난민촌이었고 아버지는 피난민이었고 거기에서 태어났고 제가 자란 곳은 오목교 옆에 판자촌들이 쭉 있었습니다. 네. 오목교는 지금 양천구 목동인데요. 네네. 80년대 초반 그때 이제 재개발하고 이랬죠. 아파트들 들어서기 시작하고 목동 싸움도 저 기억나네요. 80년대 중반에. 근데 철거미 싸움. 그 이전에 오목교와 지금 뭐 무슨 CBS 있고 방송회관 있고 SBS 있는 오목교는 다른 세계입니다. 네, 전혀 다른 세계. 제가 살던 판자촌은 공동 화장실, 공동 펌프 이런 곳에 살던 곳이었는데 제가 사실 이제 뭐 옛날에 대충 비슷하게 살긴 했죠. 저도 어렸을 때 공동 화장실이었는데. 네. 근데 아이들을 혼자 이렇게 키우는 시절이 참 눈물을 많이 흘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주노동자 활동을 하다가 착한 천사 같은 분을 만나서 재혼을 했고 지금 사모님 재혼하면서 제가 피눈물 흘린 세월을 보니까 더 눈에 밟혔고요. 그래서 그분들 곁으로 가서 장례도 치러드리고 이런 일을 했는데 제 아내가 저를 적극 지원을 해줬죠. 아이고.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제가 이제 이주노동자를 정리하고 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랬을 때 아내가 대출해서 그룹홈 집을 얻어줬고요. 근데 여기서 또 실패를 했습니다. 제 아이들을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서 1호 처분받은 아이들 데리고 살았는데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실은 아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그 아이들은 안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안는 것을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는 것이 공격인지 사랑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안으면은 튀쳐나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아주는데 뭐가 이렇게 뭐가 문제냐? 내가 안아주는데 너 자식아 나 말고는 안아줄 사람도 없는데 이런 하죠. 태도가 사랑한다는 어른들에게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살 때 실패한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그 아이들의 기본적인 그 행동은 일탈적인 것이죠. 돈을 훔쳐가고 규칙을 어기고. 근데 그게 그 아이들의 살아온 그 아이들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규칙이라는 잣대 또는 사랑이라는 잣대로 그 아이들을 규정해버렸던 것이 그 아이들은 많이 도망가 버렸어요. 참 그 사랑한다는 게 참 그렇게 진지하게 성찰하시니까 뭐 보탤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사랑은 많았는데 경험이 많지 않아서 물론 이제 자식들을 이제 혼자 키우신 경험 같은 건 소중하지만 또 좀 조건은 다르잖아요. 매우 다르죠. 자식들은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뭐 어떤 행동을 할지 뭐 이런 것도 좀 예측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니까 서로가 승질나도 참아주는 것도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는 우리 핏줄. 저 아빠가 고생한다. 속으로 이렇게 애들도 생각해 주잖아요. 표현은 잘 안 해도 자식들이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빠 애쓰는데 내가 한번 참아준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핏줄이 섞이지 않으면 그렇게 역사도 같이 하지 못했으니까 뭐 아마 그런 차이일 것 같은데
그걸 또 우리 조호진 선생님은 아주 진지하게 성찰하시네요. 네. 그룹홈도 하셨고, 네. 그리고 그룹홈 이후에 그 서울 소년원에, 네. 서울 소년원에 이제 서울 가서 소년원은 안양에 있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는 의왕시에 네, 있죠. 네, 네. 서울 소년원에 가서 한 소년을 만납니다. 한 소년을 만났는데 그 아이 두 아이를 소년원에 입소를 하면 입원을 하면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어른 같으면은 미결수 기간이 네. 있고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신입 대기방이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본방으로 가기 위해서 네. 제가 그때 가서 만난 것은 이 아이들의 신입방이었고 이 아이 그때는 겨울이었어요. 네. 이 아이들이 두 아이가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 아이가 둘 다 그 아이들도 그 나이 때가 17살이었습니다. 네. 한 아이가 저 연락처를 아버지에게 연락 좀 해달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가족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족은 다 연결돼 있고 연락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렇게 그 가정이 해체되고 그리고 길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은 가족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럼요. 네. 네. 이 아이가 엄마는 물어봤더니 엄마는 암으로 죽었다고 하고 네. 그리고 아버지는 건설 노동자로 지방을 다닌다고 하고 대개 다 이 아이들은 핸드폰이 없습니다. 게다 네. 보면은 그래서 이 아이가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저에게 해서 내가 여기 소년원에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려달라라고 네.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 메모해진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요. 한밤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네, 일 끝난 다음에 했군요. 그럼. 네. 네. 근데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어봤을까 싶은 목소리였는데 일 끝나고서 이제 저녁 대신에 술로 때운 아버지가 노동에 지쳐서 집에 들어왔는데 전화가 왔고 이 술과 절망에 지친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저만한 사람인데 아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걸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달라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사실은 저도 그런 상황에 있었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남달랐고요. 네. 그 아버지가 이렇게 눈물 글썽한 목소리로 내가 나는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다. 못난 아버지다. 네. 근데 아내가 병으로 죽은 이야기 그리고 아내가 죽은 뒤에 또돌이 생활하면서 아들이 이렇게 사고 쳐서 들어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뒤에 그 아이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누워서 벌벌 이렇게 떨고 있더라고요. 네. 저기 대표님도 교도소를 가보셔 이렇게 좀 보시기도 했지만 그 추운 겨울에 그때가 마침 언제 시기였냐면은 법무부 예산이라는 게 어느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연료비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갑자기 추워진다고 해서 갑자기 그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주지 않는 죄송한데 거죠. 나쁜 놈들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뭐 11월 15일부터 난방을 한다. 12월 1일부터 난방한다 하면 11월 30일에 또는 11월 14일에 영하로 떨어져도 난방을 안 해주고 추운 거는요. 같은 영도여도 2월달 영도와 3월달 영도와 11월 영도가 다르잖아요. 예, 네. 더 추워지기 시작할 네. 때의 영도는 되게 추운 거예요. 오늘 기온이 뭐 낮 기온이 영상 13도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봄 기온이 뭐 예. 이게요. 가을에 또 13도는 또 추운 13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정말 이상한 관료주의예요. 나쁜 놈들이에요. 기획예산처는 네. 늘 이 아이들의 예산을 사정없이 깎아버립니다. 네. 요청을 해도. 네. 이 아이들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부모도 없고요. 편들어줄 사람도 없고요. 없죠. 네.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아파서 누워있냐면 한 소년들이 누워있는 네. 거죠. 제가 그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이렇게 떨면서 그런데 저 이렇게 반갑게 웃으면서 이러는 거에서 제가 아빠 소식을 전했죠. 네. 아빠가 술 먹고 너무 절망에 젖어 있더라.
이렇게 얘기는 전할 수 없어요. 못하죠 어른이. 네. 아이고. 아빠가 잘 있더라. 네. 너 사랑한다더라. 네. 금방 온대더라. 예. 네.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때 지금도 가슴이 아픈데 네. 그 아이가 그 아픈 몸을 일으키면서 제가 자기 아빠인 것처럼 저도 아빠 사랑해요 이러면서 원을 이렇게 그리면서 아이고 이러는 거였는데 하트 모양으로 내 예. 머리 위에다가 손을 올려서 네. 할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네. 그 소식이 끊겼던 아이는 아버지 소식에 몸은 아파서 그런데 아빠의 사랑하는 마음을 저한테 표시하는데 제가 그때 쓴 시가 있어요. 네. 그 아이 얘기를. 아이고, 네. 우리 청취자들께 들려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겠습니다. 네. 잠깐 그 시집이 네. 소년원의 봄, 우리 조우진 시인의 시집이고요. 소년원의 봄에 나오는 시인데요. 청취자 여러분 시 한번 직접 시인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년원의 봄, 뭐 요새 시집 얼마 안 하니까 하나씩 구입해 보시면 또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솔직히 얘기해서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조금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조우진 선생님의 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10호. 10호 처분을 받은 너는 억울하다고 했다.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낸 너의 아버지는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능한 아비의 등 굽은 눈물이었다. 너를 소년원에 보내고 객지로 떠나 공사판 떠돌이로 저녁을 술로 때운 너의 아버지는 면회도 가지 못한 아비를 용서해라 미안하다 술에 취해 울다 잠들고, 깎아물이 소년수인 넌 신입방이 춥다고 했다. 죽은 엄마도 억울하고 노가다 아버지도 억울하고 가정해체로 받은 10호 처분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엄마가 살았으면 면회 올 텐데 하늘나라는 특별 사면도 없나? 밤마다 술에 취한 아버지는 억울한 게 아니라 못난 거라는데, 독감 걸린 너는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입을 덮어 쓰고 덜덜 떨면서 홀아버지를 그리는 소년원의 겨울. 아이고, 고맙습니다. 10호라는 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시에 그런 얘기가 나오네. 가정 해체로 10호 처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조 선생님, 저는 그 분류 심사, 그렇죠. 이것도 참 말이 좀 더러워요. 무슨 뭐 양계장의 뭐 맞습니다. 패닥인가 분류하게 인간을. 하여튼 분류 심사할 때 이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똑같은 방화다, 똑같은 절도다 해도, 절도면 뭐 피해 금액 뭐 50만 원 똑같아도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년은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소년원에 가더라도 1년 6개월 가기도 하고 6개월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분류 심사의 기준을 제가 좀 봤어요. 그쵸. 봤더니 정말 기가 막힌 게 이런 거예요. 어떤 놈은 좀 더 나쁜 놈인데, 어린애들 중에 나쁜 놈 있잖아요. 막 못 살게 굴고. 근데 얘는 아파트가 40평이 넘어요. 맞습니다. 부모가 다 있고 아빠가 무슨 학원 원장이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써주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아파트 단지는 언론인, 교수 등 기자 등이 다수 거주하는 아주 좋은 공간에서 있고, 얘는 대학도 안 갔는데 앞으로, 그것도 이제 정말 뻥이죠. 무슨 뭐 스카이 어느 대학을 목표로 지금 공부할 예정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걔보다 덜 나쁜 놈. 아니 그러니까 나쁘다 덜 나쁘다라는 게 그냥 뭐 100만 원 훔치면 좀 더 나쁜 거고 10만 원은 덜 나쁜 거고, 이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덜 나쁜 놈은 조선가정이고 반지하에 살고, 그러니까 분류심사원들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범지대고, 여기 놔두면 얘는 또 범죄할 거고, 그러니까 소년원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년원 가냐 안 가냐가
범죄 죄질이 나쁘다, 더 위험하다 이게 아니라 맞습니다. 와 현실에서는 완전히 계급이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해체됐다. 예. 너 엄마 없잖아. 암으로 예. 돌아가셨잖아. 네. 너 아빠 노가다로 지방 예. 떠돌잖아. 그럼 예. 넌 돌봐줄 사람 없네. 예. 그러니까 넌 소년원. 우리 사회를 위험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놈이야. 응. 너는 격리해야 돼. 그러니까 아파트 평수더라고요, 완전히. 그 현실에서 소년원에서 만난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다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참. 그러니까 동일한 범죄 또는 우리 사회 이 소년법이 네. 소년법은 소년을 보호로 하는 목적으로 한다는데 실은 소년을 격리시키고 그래서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하겠다는 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질은 아니 근데 선생님,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소년범들을 소년원에 보내면 우리 사회가 안전해집니까? 절대 안전해지지 않죠. 소년원에 다만 3개월이라도 또 뭐 길게 1년이라도 갔다 온 친구들이 그러면 이제 내가 잘못했으니까 반성하고 다음부터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가는 건가요? 절대 그런 경우들은 택도 없죠. 네, 택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다른 요인이겠지. 뭐 엄마가 울어줬다든지 뭐 다른 요인, 자기가 이제 다른 성찰이 있었다든지 이런 다른 만남이지 국가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저는 그 국가의 현재 법무부나 교육부나 또는 보건복지부나 여가부나 이런 국가 체제에서 이 버림받은 아이들을 치료하고 보호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는 뭔가 하는 척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전시행정을 통해서 이런저런 행위를 하지만 그 아이들이 우리 사회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어 기제가 낙인을 찍고 저놈들은 부모도 없는 새끼, 위험한 놈들, 인간 쓰레기, 양아치. 저놈들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위험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쓰는 공동 방어 기제가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저놈들은 격리시켜도 돼. 그러니까 사회적 잘못을 그 아이들에게 전가하고 외면해 버리는 거죠.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쓰면서 그리고 언론은 그 아이들의 어떤 사건 사고 발생하면 그 사건 중심으로 보도하고요. 네, 그렇죠. 그것도 사건 터졌을 때만. 그렇죠. 잠깐 연쇄 방화 사건 터졌을 때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것은 지나가는 한 그 비처럼 지나갈 뿐이고요. 네. 결국은 이 아이들을 사실은 외국의 사례들의 경우들은 보면 소년원이라는 그런 소년원은 사실은 격리 공간으로서 이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회복시킬 수 있다. 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사실은 제가 서울 소년에서 만난 출소를 얼마 앞둔 아이들한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 이제 지금 곧 소년원 밖으로 나갈 텐데 뭐가 가장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뭘 손과 마음을 잡아주면 네. 이 아이들이 소년원을 나가는 순간 이 세상은 이 아이들한테는 진흙탕이에요. 진흙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아이들한테 착하게 살아라. 뭘 그 안에서 미용 기술을 배우고 제빵 기술을 배워서 이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이 아이들이 이 기술 배운 것을 활용해서 직업을 갖고 이 아이들의 그런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갖추고 있느냐, 그것은 전혀 사실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나와서는 이 아이들은 또다시 갈 데 없는 버려진 아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여튼 예전에 영국의 소년교도소를 가본 적이 있는데 네. 거의 그냥 일반 학교처럼 잘 해놨어요, 시설이. 네, 일단 그리고 교정에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려운데 선시 제도라고요. 네. 굿타임입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 진짜 소방 있잖아요. 예, 불 끄는 예. 소방. 네. 소방 같은 데 가서 뭐 호수 잡는 거 이런 조수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소년원생들이. 네. 그러면요. 소방은 무조건 좋은 일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박진감도 넘쳐요. 네, 네. 그래서 주요한 일을 안 하고 불구덩이 뛰어드는 거 안 하지만 뒤에서 시다발이를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런 걸 하면 그만큼의 몇 배의 시간을 빼줘요. 예. 출소를 일찍 할 수 있는 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유인 요소도 되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 진짜 자기가 사랑은 못 해봤지만 사랑을 해보는 거예요. 네, 네. 어떤 경우에 네. 소방대원들하고 같이 가다 보면 목숨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 맛이 있거든요. 예, 네. 어우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거듭나는
그러니까 그것도 영국 그 법무부나 이런 데서 굉장히 다년 동안 마음을 열고 고민을 해본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한국 소년원에서 그런 걸 한다고 그러면 효과가 있겠죠. 아니 원하는 애들 예, 가고 네, 네. 거기 갔다 오면은 시간을 뭐 하루 예, 갔다 오면 네. 이틀 빼준다, 3일 빼준다 이러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굉장히 다변화하고 예. 시설도 정말 잘 갖춰놓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어느 소년원에 갔더니 열받으려고 그래. 눈이 언제 왔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눈이 언제 온지 알잖아요. 예, 한 예. 보름 전쯤에 눈이 예. 온 걸 제가 알아요. 예, 네. 근데 운동장에 발자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름 동안 네, 네. 그 수많은 수백 명의 소년원생들이 사는데 운동장에 한 번도 안 내보낸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예, 네. 그 다음에 소년원이 이게 제가 출연자인데 딱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냄새 있잖아요. 인내. 예, 사람들 많을 때 나는 노숙인 네, 같은 네. 냄새가 막 예. 소년원에서 나더라고요. 아. 요새 교도소에 안 납니다. 청결하니까. 예, 네. 세탁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적당한 공간을 유지하고 이러면은 냄새가 안 나는데 지금 냄새 나는 곳이 딱 두 군데예요. 노숙인들 있는 데랑 소년원. 제가 서울 소년원을 2014년, 15년 네. 했을 때 서울 소년은 아주 청결했고요. 서울 소년은 좀 네. 낫죠. 예. 대표 기관이라. 예. 네. 그리고 프로그램도 네.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봤어요. 어떤 네. 프로그램들이냐면 그 아이들이 그 안마하는 훈련을 받고 그래서 양로원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안마해드리고 또 음식도 차려드리고 또 마술도 배워서 마술 쇼도 보이고 또 안에서 밴드 연습 공연을 연습해서 또 가서 노래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좋은- 하면 빨리 네. 출소할 수 있습니까? 이 성실한 생활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런 그러니까 그건 평가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가가 들어가요. 바로 이렇게 바로 그게 예. 저금하듯이 이렇게 예. 줄이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벌점 제도들이 네네, 있어서 성벌이 다 예. 있죠. 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을 보냐면은 누군가 내가 도움될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게 자존감이 예. 탁 쓰잖아요. 좋은 프로그램인데 네. 사실은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이어지려면 사회적으로 같이 이어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소년원들도 점점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그것에서 공부도 하고 네. 그렇긴 한데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 아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소년원에서 출소하고 학교 가면 꽝이죠. 만약 네, 이렇게 소년원에서 프로그램이 잘 돌아갔다면 네, 네. 연계가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단절이 돼 버리는 근데 거죠. 또 지금 문제가 소년원을 원거리로 보내잖아요. 사고 친 애들 같이 못 놀게 한다고 해서 그렇죠. 부산 애를 광주로 네, 보내고 네, 네, 광주 애를 맞습니다. 부산으로 네, 보내버리거든요. 네, 네. 그 지역하고 연계돼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도 가능할까 말까. 그렇죠. 가능성을 찾아가는 아주 어려운 작업인데 참 사실은 소년원은 없어져야 된다. 없어져야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대단히의 그런 격리 시설은 네. 소년의 심성과 또는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우리의 마을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뭐 이상한 군대 같기도 하는데 머리도 막 빡빡 깎아놓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난 이게 범죄자가 아니라고 국가가 보증한 친구들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머리 빡빡 깎아놓고. 제가 소년원에 가서 그 아이들 보면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앙드레김이 네. 교복을 디자인을 아주 멋진 교복을 디자인해서 네. 비싼 학교 아이들이 입힌 적이 있어요. 아. 그 아이들은요, 그 교복이 아니라 입을 옷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소년의 아이들은 어떤 옷을 입느냐? 왜 소년의 아이들은 그렇게 그 푸르딩딩하고 그런 추리닝을 입어야 되는지. 네. 그 아이들에게도 좀 정말 산뜻하게 색상도 좋고 디자인도 좋은데 왜 그 아이들이 그런 옷을 입으면 날아갈까봐 날아가 버릴까봐 무서워서 그런 옷을 못 입히는지. 그 아이들도 좀 밝고 하는 청소년이잖아요. 그 아이들. 아니 그리고 옷도 꼭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지도 고민인데 유니폼을 입으면 뭐 몇 가지 종류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 그렇죠? 네, 선택의 여지가 네. 있어야 되는데요. 그다음 저는 지방의 모 소년원 갔다가 정말 충격받은 게 애들을 때리는 것도 제가 확인했지만 다 돌아봤어요 시설을. 네, 네. 근데 거기 한 500명 정도 규모였는데 책이 500권이 안 되더라고요. 한참 배워야 될 애들을 네, 네, 앉혀놓고 네, 네. 도서관이라고 가면 그 무슨 도서관에 저희 사무실에 10분의 1도 안 되고 그냥 기껏해야 뭐 한자 연습 이렇게 글자 쓰는 거 이런 정도 책을 한두 권씩 소년원생들에게 주고는.
이름은 학교인데 이렇게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죠. 네, 없죠. 근데 제가 확인한 건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소년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스토리 펀딩을 했어요. 네네. 그걸 책으로 내셨죠. 삼인출판사에서 나왔죠. 소년의 눈물. 청취자 여러분, 오늘 책 2권을 소개해드립니다. 둘 다 소년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조진 시인이 쓰신 소년원의 봄이란 시집이고요. 또 하나는 소년의 눈물이란 책입니다. 소년의 눈물은 표지가 참 예쁜 책인데 그래서 읽어보시면, 특히 이 방송은 우리 교사들,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들으시는데요. 2권의 책은 제가 강추합니다. 네. 그 스토리 펀딩을 하면서 제가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네네. 2015년 8월에 시작을 포털 했는데, 사이트 다음. 네. 예. 네. 왜 시작을 했냐면요. 네. 우리가 돌을 던지기 전에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네.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들어보시고 정말 나쁜 놈이면 그때 돌 던지세요. 네. 이런 심정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하니까는 일진 양아치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실제 아이를 만나서. 네. 네.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비난의 그 악플들이 달리더라고요. 당연하죠. 뭐 저 아저씨 이상하다, 뭐 양아치 편드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피해자들은 지금 억울해서 도와주지도 않고 피해자 마음을 위로해 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얘기 늘 하죠. 예. 저도 뭐 범죄자의 인권 옹호자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2회까지 악플이 너무 많이 와서 이게 연재를 이게 끝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아이들의 얘기를 있는 그대로 했죠.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냐면은 엄마가 한 소년이 보호 처분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왜 보호 처분을 받았는지, 엄마가 어느 날 자기 집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얘는 학교 가야 되는데 엄마가 안 나오니까, 엄마 나 지금 빨리 씻고 학교 가야 돼. 문 두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그 비상키를 갖다 열었는데, 아이고. 어머니가 목매인 채로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는 그 엄마를 끌어내리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 엄마 장례를 치르고 얼마 뒤에 그 아빠가 어떤 여자를 데려오는데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를 죽게 만든 아버지. 얼마나 많은 가정폭력을 휘둘렀겠어요. 이 아이가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었는데 아버지를 죽일 수 없으니까 집을 나간 거예요. 집을 나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는 처음에는 얻어먹다가 이제는 얻어먹기 힘드니까 물건 훔치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소년원을 갔는데요.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에는 눈물이 있다라는 걸 봤어요. 정말 이렇게 삭막한 세상, 정말 이 세상 살만한 세상인가? 이 세상 확 뒤집어 엎어버려야 될 세상인가? 이런 분노가 났다가 우는 사람들이,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버려졌구나. 이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엄마를 잃고 이 아이가 엄마 없는 아이가 돼서 거리에 떠돌이 소년이 됐고 범죄를 저질렀구나. 어떤 엄마들이 울기 시작했고 펀딩에 참여해줬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조금씩 이해했고, 내가 내 자식만 여겼구나. 내 자식만 자식이라고 생각했구나. 우리들의 아이들인데 라는 눈물이 있었고, 그 눈물 속에서 펀딩이 있었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아이들을, 이 세상이 좋아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이 아이들에서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래, 이 아이들을 우리가 좀 더 이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이런 아이들 보면은 이렇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도둑고양이가 있어도, 유기견이 있어도 밥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 아이들이 어디에서 자냐면요, 거리에서 자다가, 그러니까는 주로 옥상, 또 그 놀이터,
저기 계단 사람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자요. 이렇게 웅크리고 자죠. 도둑 고양이처럼 이렇게 자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요. 네. 이 아이들이 간첩도 아니고 이 아이들은 정말 잘 데가 없어서 이렇게 자야 되는 이런 가슴 아픈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너 어떻게 이렇게 되니 좀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아이들 수상한 아이들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그런 아이들 보거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밥은 먹었니? 잠은 어디서 자니? 그래 엄마는 어떻게 됐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 아이들 그렇게 물어보고 그 따뜻한 눈빛을 바라보면요 이 아이들 칼 안 들어요. 이 아이들 절대 뭐 나쁜 짓 안 해요. 이 아이들 원래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 아니거든요. 네, 자기들이 선택한 삶도 아니고요. 자기가 이 가난이라는 가정 해체라는 것 이 아이들은 원인 제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아이들은 어떤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없이 그 버려진 가정 속에서 튕겨져 나와서 거리를 떠도는데 그냥 무엇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따뜻한 말, 얘야 밥은 먹었니? 이렇게 물어봐라도 줬으면 좋겠다. 네. 네.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4년 동안요. 박근혜 정권이 경찰관을 신규 채용한 게 12,000명입니다. 경찰관 월급이 뭐 공무원이니까 뭐 공무원만큼 받는데 12,000명의 경찰관이 새로 늘어났어요. 그만큼의 사회복지사나 또는 뭐 소년과 관련된 일이 늘어났다면 사실 경찰관 더 늘릴 만큼 우리가 치안이 취약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저는 탄핵이 된 거 뭐 반갑고 기쁜 일이지만 어떤 탄핵이냐, 네. 누구의 정권 교체냐, 네. 소년들에게도 정권 교체가 됐다는 게 영향을 미쳐야죠. 그래서 쫓아내고 밀어내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아니요 저는 우리가 이제 뭐 레미제라블 같은 거 네. 뮤지컬로 보잖아요. 네. 뭐 대단하고 뭐 박수도 치고 그러는데 다 알잖아요. 장발장이 그게 대략 한 200년 전 얘기를 다룬 건데 1815년경이겠죠. 감옥에서 나와서 갈 데 없고 그러니까 어디 성당에 갔다가 죽였고 훔쳤다가 재워줬는데 그래서 붙잡혀 왔는데 용서받고 뭐 이것도 가져가라. 네. 여기까지 네. 기억해요. 근데 네. 소설에서는 하나가 더 나오는 게 그리고 용서받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가서 네. 어린애 거를 훔치거든요. 네. 동전을. 네. 훔치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가까운 거죠. 네. 바로 손잡아줬다고 뭐가 변하는 게 아니라 빅토리 hugo는 그런 면에서 위대한 작가인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빅토리 hugo가 쓴 레미제라블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빵 한 조각 훔친 장발장 얘기도 하고 하지만 이건 200년 전에서 저 어디 작품 속에서만 뮤지컬 속에서만 영화 속에서만 있는 것 같아서 아쉽고 그 레미제라블 소설 속에 있는 원래의 정신, 원래의 가치를 우리 조호진 선생님께서 꺼내서 현실에서 보여주고 계셔서 저희가 덕분에 덜 미안하고 덜 창피한 세상에 살긴 합니다.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더 말씀을 나누긴 어려운데 청취자 여러분 그 조호진의 소년의 눈물 그 다음에 시집으로는 소년원의 봄을 보시면 네, 지금 방송에서 우리가 나눈 얘기를 좀 더 깊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 선생님, 뭐, 그래도,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금방 가잖아요. 네. 저도, 네, 하여튼, 아이고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들하고 인사 좀 나눠주시고,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소년에게도 봄이 와야죠. 소년에게도. 봄이 와야죠. 대한민국에 봄이 온 것처럼. 네. 사실은 거기에는 봄이 안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법과 제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 아이들에 대한 눈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아주는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법과 제도가 그 아이들에게 미치지 않고요. 기계적일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 아이들 보면은 미안하다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 자식만 잘 키우려고 하는 이 승자 독식 사회 구조가 약자에게 이만큼의 간용도 없는 이 사회가 어떤 권력이 끌어내렸다고 해도 그 사회가 얼마나 희망이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이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내가 나랑 같이 밥 한 끼 먹자. 이런 마음이 저는 본질적으로 이 아이들의 상한 마음에 한 줄기 빗방울이라도 한 줄기 한 따뜻한 바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아이고 조 선생님 뭐 1시간 넘게 감사합니다. 오늘 조호진 선생님 모시고 이제 방송 마무리하는데 요곡 인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은 노래를 한 곡 그 청취자들께 선물하려고 합니다. 노래는 가수 정태춘의 서울역 이시입니다. 소년원에도 봄이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봄눈 녹듯이 서울역 앞에 노숙인 이씨 같은 사람이 사라져 준다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뭐 10몇 살밖에 안 되는 15, 16, 17밖에 안 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자식들이 우리의 완고함 때문에 걔들이 대신 사라져 준 게 아닌가. 당장 뭐 길거리에서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뭐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건 명확한 것 같고요. 우리 조호진 선생님을 위한 좀 슬픈 노래긴 한데요. 네, 서울역 이시를 들려드리고요. 조 선생님, 네, 긴 시간 감사하고 또 초대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